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르스 사태에 온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본격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어느덧 10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국회에서는 내년 총선 방식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지역 정치권은 유력 후보들을 중심으로 공천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내년 20대 총선을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시당위원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원진입니다. 홍일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일학입니다.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0대 총선을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세헌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할 관전 포인트라 그럴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내년 총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역주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제16대 총선 이후로 이 지역에서는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거의 싹쓸이 해오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또 이 전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작년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전라도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주의 해소라는 중요한 어떤 진일보가 마련됐는데요. 아마 이제 내년 총선에서는 이 지역에서도 이제 반응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구 지금 수성갑이 지금 상당한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야권의 김부겸 전 의원과 또 새누리당의 김문수 경기도 전 지사가 지금 맞대결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지역에서는 오래간만에 보는 빅매치가 지금 성사가 되는데요. 만일에 김부겸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면은 사실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느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대권에 중요한 어떤 그런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내년 총선에는 어떤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어떤 변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주요 정당들이 이 오픈 프라이머리 후보를 공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 기존 정치 풍토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또 중요한 어떤 그런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는 싹쓸이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새누리당은 이번에 이제 내년 총선을 위해서 총선 체제로 당직 개편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군현 사무총장, 강석호 사무일부 총장을 비롯해서 당직을 다 내려놨죠. 네. 그래서 7월 중으로 당직 개편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총선 체제로. 당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은 메르스 사태가 이제 잠잠해지고 난 다음부터 총선 체제로 바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삭설이 말씀하셨는데 대구에는 초선 의원이 7명입니다. 지난 총선 때 60%를 인물을 바꿔버렸습니다. 네. 정당 간의 인물 교체도 중요하지만 정당 내의 인물 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대구에 대한 인물 교체에 대한 얘기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19대 때 대폭 소위 말하는 물갈이를 했고 네. 또 지금 있는 의원들의 능력이 네.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당 내로 봤을 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 당에서도 당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하고 공정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정당의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천개혁입니다. 네. 공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당 민주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천개혁을 통한 오픈 프라이머리 혹은 상황식 공천을 통해서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많은 좋은 분들이 와서 공정 경쟁을 통해서 예선을 통과해라. 그러면은 이제 본선 후보로서 인정을 하고 또 그 새누리당의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이야말로 정당 개혁, 정당 혁신의 절호의 기회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천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홍일학 의원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으로는 비례대표긴 합니다만 유일한 의원이시죠. 예. 그래서 더욱더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차원의 얘기보다는 네. 대구시에서 활동하는 있는 야당 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 입장에서 시민들과의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대구 시민들한테는 아직도 인식 속에는 야당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대구 시민들의 야당성을 회복했을 때는 국가가 발전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들의 마음에 드는 야당이 생겨났을 때 또 국가가 발전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개혁이라든가 야당성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는 문제를 시민들과 많은 대화로 설득하고 싶고요. 네. 또 그 다음에는 사실은 아까도 교수님이 싹쓸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일당 독점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오늘 조원진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 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래서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대구 발전의 문제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이 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 이런 것을 시민들과 많이 대화하면서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야당 의원이 과연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관심을 많이 끄는 곳이 대구 수성갑 지역입니다. 수성갑에 지금 당협위원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섰거든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6월 26일까지 당협 위원장 공모를 합니다. 네. 공모를 하면은 저희들이 시도당 위원장 대회를 7월 10일 전까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전에 당협 위원장은 선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 의원께서 활동을 많이 하셨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미지도 참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데 저희들도 후보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은희 후보나 정순천 후보나 또 임재화 변호사 등등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마지막에 지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께서 한번 또 하시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것 같아서 저희 당의 당규에 따라서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협위원장 선출이 끝나면은 다시 후보 선출에 따르는 부분들도 상향식 공천, 오픈 프라이머리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떤 후보라도 전략적 공천은 없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당협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공천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당협위원장이 되면은 뭐 조직에 있어서의 장악력도 생기고 공천에 좀 더 가까이 네.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자, 수성갑 지역은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김부겸 전 의원이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김부겸 전 의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도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지원을 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김문수 전 지사께서 느닷없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관전 포인트가 세 가지 점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김부겸 전 의원이 왔을 때 사실은 군포에서 삼선 의원을 하고 사실 거기서 당선될 수 있는데도 지역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그러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갈 데가 없어서 고향을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그 관점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수성구나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구 시민들 과의 어떤 친숙하고 얼마나 가까운 것이 누가 가까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현재 입장도 있습니다. 물론 또 미래를 위해서도 야당과 달리 여당은 지금 김문수 지사 말고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정원진 의원도 계시지만 주호영 의원도 있고 유승민 의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 김부겸 의원이 만약에 낙선된다면 대구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양수겹작인 여야의 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이 중요한 기로에서 이 카드를 시민들이 놓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관점의 포인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 믿으시는군요. 예,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수 지사가 갈 데가 없다는 얘기 잘못된 얘기고요.
여러 군데서 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까지 했는데. 단지 하나 저희들도 여러 후보군들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김부겸 후보가 강하다 하는 게 여러 입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부겸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군가? 그렇다 해서 제가 뭐 가서 김문수 지사 보고 나와달라 이런 얘기 한 적은 아니지만은 그런 카드의 개념을 좀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현재 뭐 권역별 비례인지 뭐 비례대표를 해서 뭐 대구 경북에다가 2석 내지 3석 주겠다. 그거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들이고 의원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정 이렇게 뭐 두 사람 간의 어떤 그거보다는 두 사람이 또 보니까 선후배 지간이고 공정하게 경쟁하실 것 같아요. 또 앞으로 큰 꿈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두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상처를 주는 그런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이 나오면은 두 사람도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말을 자제하는 것은 아직 당협위원장도 안 된 분이고 또 다른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참조해 주십시오. 네. 김문수 전 지사께서 그 출사표를 던지시긴 하셨습니다만 아직 당협위원장이 된 건 아니니까 그 논의는 차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성갑도 그렇지만 두 분의 또 개인적인 앞으로의 정치적인 일정도 궁금합니다. 조 의원께서는 지난 총선 때 대구 지역의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셨는데 이번에 그럼 3선에 도전하시지 않습니까? 예. 포부는 어떠십니까? 대구가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 19대 때 초선 의원 7분이 돌아왔어요. 재선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선 3분에 4선 1분이 있는데 지난 저한테 그 많은 표를 주신 것은 좀 너무 과분하고요. 좀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해라. 그런 입장으로 채찍을 들어주신 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요. 19대 국회 동안에 남이 하기 싫은 일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많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지지해 주신 대구 시민 또 우리 달서구 유권자 분들한테 대한 제가 해야 될 도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만약에 20대 국회를 하게 된다면은 좀 더 큰 소통, 좀 더 큰 정치, 그러면서도 시민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달서 병 지역은 지금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조용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잠재적인 경쟁자가 있습니까? 어디라도 경쟁자는 다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하나 이제 선거라는 것은 정말 하루 앞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대처하면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홍 의원께서도 이제 지금은 비례대표지만 내년 총선에는 이제 지역구를 선택을 하셔서 출마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밑에서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구가 혹시 북을로 지금 정하셨나요? 어떻게 북을로 정했습니다. 거기는 이미 서상계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이 계시면서 또 다른 후보들도 지금 새누리당의 공천 경쟁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만만치 않은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인들 만만하겠습니까? 대구에서. 우선 수성갑도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북구을도 많은 관심을 시민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지난 명실상부한 야당으로서의 지난 30년 동안 대구를 위해서 활동한 야당 국회의원이 저라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국회의원에 당선되고부터 대구에 내려와서 대구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을의 경우에는 이미 야당이 있으면 어떻게 변한다는 그 야당의 맛을 알기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는 축사 정치만 계속되었다면 지금 생활 정치를 하고 주민들과 가까이 대화하고 쓴 막걸리잔이라도 같이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국회의원을 자주 볼 수 있다 하면서 또 그러다 보니 여당 국회의원도 자주 만나니까 일거양득이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저는 작은 예산들 10억, 5억 예를 들어서 작은 길들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의
리모델링 사업 같은 걸 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켜보시고 또 공무원들이 또 대구시나 경상북도 지사님 시장 지사님들이 야당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예산을 아주 쉽게 딸 수 있구나. 맨 노력하는 것보다는 좋다.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몇 명 있는 것이 대구 발전에 크게 도움된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어필하면서 지역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 그 선거 제도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다 이런 인식이 이 지역에는 뭐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새누리당에 입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노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내년 그 공천 방식을 전략 공천 없이 국민 참여 경선으로 당론을 정했거든요. 지역에서도 역시 적용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지난 4월 16일 날 새누리당 의총에서 이제 선거 공천 개혁, 그다음에 정당 개혁, 국회 개혁 세 가지의 개혁 방안을 가지고 7개 법률안을 냈습니다. 네. 그 법률안에 보면은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하려면은 이 선거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야당은 벌써 완전 국민 경선제 안 하겠다. 그러고 전략 공천을 20에서 30% 정도 뭐 이 정도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완전 국민 경선제, 소위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 지도부는 야당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많은 의원들은 야당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역선택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상향식 공천제를 해야 되는데, 상향식 공천제를 할 경우에는 완전히 여론조사로만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 시민과 당원들을 섞어서 여론조사 혹은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네. 세 번째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그 추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야당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이 공천제 입장이라든지 네. 이 부분들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개특위가 열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개특위가 8월 말까지거든요. 그래 따지면은 지금 별로 날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거는 한 300일 남아있고, 정개특위는 8월 말까지고, 이래서 야당에서 정치개혁특위가 구성이 됐으니까 빨리 야당 안을 마련해서 주면은 그게 정개특위에서 좀 조율이 돼서 이번 기회에 아예 정당의 공천에 대한 개혁, 이 정당 개혁만큼은 한번 해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야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예, 금방 원진 의원님께서 야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 당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에서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속마음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8대, 19대 때 친박과 친이의 이 싸움 속에서 여러 가지 이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께서 이번에는 휴전하자, 이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신인과 또 장애자, 약자들이 그 어퍼머티브가 확립이 안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질 수 있다면 오픈 프라이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제가 보니까 그런 정치 신인을 어떻게 하고 오픈 프라이머 함으로 해서 장애인, 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그렇게 크게 없다 싶어서 그 부분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전략 공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네. 정치 신인과 또 장애인이라든가 여성 이런 부분들의 사회적 약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터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춤하고 또 전략 공천을 손을 못 놓는 거는 친노 비노 간의 문제죠, 사실은. 그건 뭐 국민들이 다 아는 문제고, 지금 국회 다 보면은
오히려 야당이 좀 젊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당이 훨씬 젊습니다. 그 나이 분포를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략공천이라는 고리를 다 틀자. 그리고 오히려 친노 비노의 그런 관계도 여당이 벌써 대질렀잖아요. 오픈 프라이머리 100% 하겠다. 그럼 야당이 못 이긴 척 따라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친노 비노의 문제도 없어지고 소위 말하는 친박 비박의 문제도 없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하면서 정치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한테 많은 분들하고 야당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회에 다 틀어보자 한번. 다 틀면은 정당 공천 개혁만 제대로 하면은 뭔가 정치가 바뀔 수 있다. 왜? 눈치 안 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줄 따라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당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뭐 중앙에서 계속 이렇게 얼굴 내려고 하는데 지금은 지역구 다닌다고 바쁘다고요. 이게 실질적인 정치 아닙니까? 실질적인 시민과의 정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야당의 결단이 날짜가 너무 없어요. 8월 30일까지라서. 야당이 빨리 결단해주면은 이참에 여야가 같이 정당개혁, 정치개혁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게 지금 새누리당의 소위 말하는 혁신파, 개혁파들의 입장입니다. 반론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친노 비노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경우에 현실 고착화가 될 염려가 큽니다. 그리고 현 국회의원이 그대로 승리해서 그대로 출마할 후보자가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치개혁, 새로운 어떤 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정치를 맛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장치를 협의해서 빨리 마련해라. 이런 측면에서 있는데 그 여당 입장에서는 계속 오픈 프라이머리를 내세워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어퍼머티브를 할 수 있는 배려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중단을 하도록 하고요. 교수님 이제 들어보셨는데 어떤 뭐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향은 없을까요? 예, 뭐 두 분 의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사실 또 뭐 두 분께서 의견이 좀 나눠지시는데요. 사실 저도 뭐 그런 의견이 있는데 사실 어느 쪽에 제가 어느 정당에 또 제가 뭐 좀 친하다든지 이런 측면은 아니고 제 이제 소신을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사실 이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저도 전에부터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뭐 두 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밖에 시행하지 않는 그 제도고요. 그런 이제 정당 정치가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 이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또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현역 의원들의 그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달리 말한다라면 신인들이 이제 그 등장하기 어려운 그런 제도이거든요. 네. 그 지난 이제 몇 번의 그 선거를 보면은 매번 그 총선에 있어서 그 국회의원 교체율 초선 의원들이 한 30-40%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예를 본다라면은 현역 의원들의 그 재선율이 한 95%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우리나라에서 이 완전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가 됐을 때 사실 신인분들 좀 전에 뭐 여성 이런 분 말씀하셨지만은 여성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정치적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될 것인가? 또 젊은 분들 앞으로 의욕 있는 정치를 바꿔나가야 될 그런 분들도 우리가 이제 정치권에 좀 더 영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좀 더 우리 정치권에 좀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랄까요? 문호랄까?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원진 의원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로 갔을 때 누구나 다 정치 신인부터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초선, 재선을 거쳐 3선까지 가는 건데 그 부분을 어떤 보완하기 위한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보완책을 다 마련해놨죠. 왜냐하면은 장애인이나 여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 20% 가산점을 줍니다. 사실은 여론조사나 여기에서 20% 가산점은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네. 20% 가산점을 주고요. 지금 청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선까지를 그분들한테 가산점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비례대표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까지는 50%를 했거든요. 네. 지금은 비례대표를 우리는 그 당의 법안 올린 건 60%까지 비례대표는 60%까지 여성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여성에 대한 진출에 대한 길도 많이 열어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짚어봐야 할 문제가 선거구 획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선거구 조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내놓은 안이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요? 예, 작년 10월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이제 최다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를 이제 2대1로 강화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2대1로 강화된 그런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요.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2대1이라는 이런 기준에서 이제 선거구 획정을 하다 보면은 농촌 지역 선거구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농촌 지역이 또 우리 경상북도 지역이 해당이 되는데요. 네. 지금 추산에 의한다라면 한 5석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우리 농촌은 농산물 수입 개방이라든지 또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농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없어진다 했을 때 농촌은 더욱더 어려워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지역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 또 국회의원분들 계십니다만은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새누리당으로 봐서는 이 경북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석수가 5개 줄어드는 꼴이 되는 건데. 5개 줄이면 안 되죠. 네.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경북은 최소한 1석 내지 2석 정도 줄이는 방법으로 늘릴 수 있는 데는 늘리고 줄이는 부분들도 아주 적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헌재의 거기 결정은 존중하지만은 네. 뭔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 집중화라는 부분들은 너무나 명백하고요.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1년에 비용만 한 36조가 들어갑니다. 36조가. 근데 이 지역은 다 공동화 현상이 나고 수도권 집중화가 되는데 국회의원들조차도 수도권에 더 많이 몰리면은 지역 대표성이라는 게 과연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헌재가 결정을 했지만은 잘못된 결정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지역 대표성에 대해서 상한한 부분을 좀 조정한다든지 또 각 지역을 조금 넘나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남 특히 경북 지역에 대한 의원 줄어드는 부분들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볼 때 경북에서도 1석 내지 2석 이상 줄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방법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여야의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 대표성에 대한 문제 어떻게 지금 보관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 부분이 사실 이제까지 정책이 수도권 중심 정책 또 지방 무시 정책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하죠. 이번 기회로 우리 의원들이나 모든 정치인들이 지방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원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북에서 많이 줄어도 2석 이상 줄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줄다 보면은 어느 지역구가 이제 해체돼야 되는 그런 아픔도 겪어야 되니까 그 해당되는 국회의원들께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굉장히 관심이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많이 줄이지 않고 농어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선거구 획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교수님, 이 헌재의 결정을 뒤엎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학자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참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헌재 결정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보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저희들 이제 우리 학계에서도 이에 관해서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많은 어떤 노력이랄까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보면은 이 농촌 지역, 이 도 지역에 먼저 기본 의석을 이제 한두 석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지역별로 어떤 선거 획정을 한다라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농촌 지역에는 인구를 이제 계산을 할 때 가중치를 부여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10%라든지 30%를 이제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어떤 비중이 높아지는 농촌 지역에 네. 이런 측면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좀 이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는가. 특히 이제 지금 우리 현재는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의원 수가 54명이지 않습니까?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좀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한 100석 정도로 늘려서 또 지금 선관위에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자 이런 안인데요. 네. 6개 권역으로 나눌 뿐만이 아니고 이 100석을 지역의 어떤 그런 인구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배분해서 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어떤 지역 대표성이라는 이런 측면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할 문제가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반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지금은. 네. 왜냐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입장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지방은 더 어려워집니다. 지역구 대표성이 없으면은. 그래서, 그것은 또다시 수도권 논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역구를 그냥 둔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이제 의원수를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국민들 감정에서 그게 먹혀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제 입장도 있고요. 단지 하나 이제 지금 비례대표의 상황하고 한 10년, 20년 전에 비례대표의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 지역의 의원들도 굉장히 전문성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권역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표성을 줄 수 있는 의원들을 만들어 갈 거냐, 그 부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득표율제라는 것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득표율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광주나 대구를 비교했을 때 새누리당이 광주에 한 석도 안 됐는데 득표율을 했을 때 아깝게 새누리당에서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광주에서 비례대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종합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요. 정계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합니다. 네. 전문가들 불러서 지금 공청회도 한 4번 했죠. 그 다음에 8번 정도 벌써 회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야 간에, 어느 그림은 그려줘야 돼요. 정계특위가 아무리 논의를 해도 여야 간에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그런 그림을 좀 그려서 기본 틀은 만들어주고 정계특위에서 좀 세밀한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본적으로 의석수를 전체적으로 늘리자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는 반대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정서가 의석수를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100석 정도의 권역별 비례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조원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만약 권역별 비례제도를 이렇게 도입한다면 과연 정치 개혁이고 혁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 대표가 석패율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입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것도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그야말로 한석도 나오지 않는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몇 프로를 획득을 못한 경우에 의석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안들을 정계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8월까지가 기한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데 제대로 된 어떤 결과물을 이끌어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예, 사실 이제 현실 논리와 또 이상론 간에 어떻게 이제 조화를 맞추는가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은 좀 더 우리 정치인들께서 국회의원들께서 좀 더 어떤 대승적 어떤 그런 결단이랄까요? 네. 자세를 좀 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라면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떤 그런 실현이 된다라면은 우리 정치 개혁에 있어서 또 우리 정치 현실을 바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이랄까요? 또 중요한 어떤 그런 지역주의 해소 또 그리고 여성 장애인 등 이 정치적 약자들을 갖다가 더 이제 어떻게 보호하고 국회로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치를 현실과 동떨어져서는 생각 못하지만은 지금 어떤 우리 국가가 필요한 게 뭔가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홍 의원님 혹시 정개특위에 대해서 성과를 이끌어내려면 저 생각에는 정개특위에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의석수를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뭐 말씀하셨지만 학계에서나 전문가들이 만에 하나 의회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석수를 단 몇 석이라도 늘릴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늘릴 수 있던 논의 나오면 그것을 국민들을 좀 설득하고 이런 방안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 물꼬가 터지지 않습니다. 300석 전번에 299석에서 한 석 늘리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한 말씀만 드리면요. 사실 이제 우리 국민의 그 여론이랄까 눈높이는 지금 뭐 국회의원 그 정수를 300석 이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많은 학계에서 또 전문가들의 어떤 논의 결과를 본다라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규모에 비해서 국회의원 수는 좀 적은 편이다. 어떤 적정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또 국가 여러 나라들의 선진국들의 예를 등등 살펴본다라면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한 350석에서 한 60석 정도는 뭐 되는 게 적당하지 않는가라는 이런 평가가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권역별 비례대표자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도입이 된다라면은 조금 더 어떤 그런 우리가 전향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어떤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이번 정개특위에서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그냥 끝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한 개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천 개혁, 정당 개혁, 국회 개혁, 이 세 가지의 개혁에 7개 법안을 벌써 제출해 놓은 겁니다. 4월 16일 날. 그것도 개인 입법을 한 게 아니고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이 전체 다 동의를 했는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야당에서 모든 걸 좀 벗고 빨리 들어와야 된다. 이번 정개특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발로 해서 이제 4대 개혁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동개혁부터 공공부문 개혁해가지고 교육해가지고 4대 개혁 들어가는데 정치권이 여기서 개혁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제는 국민들부터 완전히 소외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특히 새누리당의 개혁파, 저도 뭐 그쪽에 들어갑니다만은 혁신파들은 모든 거 다 내려놓자.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한번 이번 참에 정당 개혁부터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7가지 법안에 보면은 굉장한 많은 부분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빨리 다루어져가지고, 지금도 국민들 눈높이에 너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시각이 있는데,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제대로 이렇게 하고, 정당 개혁을 못하고 정치 개혁 못하고 국회 개혁 못한 상태에서 있으면은 정치인들은 완전히 소외된 딴 나라 상황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참에 모든 걸 한번 내려놓고 한번 정개특위에다가 맡기고 또 선관위, 공정한 선관위에다 맡겨놓고 우리는 그냥 뒤로 빠져보자. 빠져서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은 뭔가 국민들이 만족은 안 되더라도 진일보한 개혁의 방향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구당 폐지 문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구당 부활이죠. 네. 사실은 당협을 해보니까 뭐 당협을 한다 해가지고 예산이 더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원외위원장들이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네. 이 지구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구당 부활도 저희들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당 부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새누리당 지구당 위원장이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위원장도 사무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걸 근본적으로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지구당 부활 문제도 빨리 좀 하면은 원외위원장들의 정치활동도 풀어줘야 된다. 그것은 실질적인 현직 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당에서는 그러면 지구당 부활을 긍정적으로 보는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 당에서는 줄곧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부분이 어떤 좋은 결과를 저는 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차가 아주 미세한 부분에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정치개혁, 정당개혁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여야가 공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조원진 의원님 같으신 혁신파, 개혁파들이 그 목소리를 계속 내주시면 야당도 이 반응을 끝까지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은 평소에는 조용히 뭐 얼굴도 비치지 않다가 선거철만 되면 나타난다. 그래서 또 한 표 주십시오 하고 허리를 숙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또 한번 불식시키고 새롭게 또 일어서야 되는 계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우리 새누리당의 대구 의원들을 뵈면요. 거의 뭐 지역에 다 와 있습니다. 그냥 아예.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대구에 집을 가지고 서울에서 제가 지금 자취를 7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KTX를 뭐 수백 번씩 타죠. 그 정도로 이제 지역이 중요하다, 현장이 중요하다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고 지금 상향식 공천 혹은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하면은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천 개혁이라는 게 정치인들의 행태도 바뀌어지고 또 시민들을 존중하고 유권자들의 눈에 서로 자주 보이려고 노력하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정치 문화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번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정치 문화,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 대구 의원들은 깃발만 꽂으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은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19대 때 보셨지 않습니까? 7명, 12명 중에 7명이 교체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호남에서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호남에서도. 근데 그 과정을 겪어서 이제는 한 4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열심히들 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 이제 대구 시민들이, 유권자분들이,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 실체, 그 자체를 보고 평가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도 우리 대구 경북에 조금 더 큰 관심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예, 큰 관심을 보여야 되고 그 안에 해도 안 된다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구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대구시장 선거 후보 경선을 통해서 대구 시민들도 많이 바뀌어졌고요. 그리고 우리 대구 국회의원들이 사실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표가 많이 나온다. 노력 안 해도 표가 나온다. 이런 생각을 또 중앙에서도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산 싸움에도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가져오려고 해도 거긴 표가 나오니까 우선 급하다. 그래서 충청도 가야 된다. 인천 가야 된다. 경기도 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 싸우다 보면 또 욕심 많다고 또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세게 싸우면 다음에 공천도 못 받고 이러니까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야당 국회의원 한둘 몇 명을 만들어 주시면 대구 국회의원들도 가서 싸울 때도 명분도 있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경쟁력도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해 주시면 우리 대구 시민들이 많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거가 이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말이 있는데 두 분께서 그 축제 준비위원장이 돼 주셔가지고 좋은 어떤 과정을 이끌어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토론을 또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조원전 의원부터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메르스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에 강합니다. 우리 대구 시민도 위기에 강하지 않습니까? 메르스 반드시 이겨나갈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시민 눈높이에 좀 더 시민과 다가가서 함께하는 그런 정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홍 의원님. 저는 대구에 와서 3년 동안 국회의원이 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가 사실 굉장한 역동성도 있고 힘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도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직도 배타적이다,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부분은 대구 디스카운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옛날에 코리안 디스카운트처럼 대구에서 대기업 입사시험을 치면 옛날엔 같은 조건이면 합격을 했는데 요새는 그 반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류가 그랬던 것처럼 대구의 한류,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깊이 명심하셔서 야당에 대한 관심을 뜨겁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총선이 한 10개월 남았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을 본다라면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또 지역에 그렇게 많은 어떤 그런 뿌리를 둔 그런 분들보다는
이 서울 TK랄까요? 어떤 낙하산식의 그런 후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에는 진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지역에 애정이 있는 또 지역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당선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발벗고 뛰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당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하는 정치권을 만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은 20대 총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의 총선 과정을 지켜보며 꼼꼼히 따져서 내년 4월 20일 값진 한 표 제대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시사진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출연자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